오늘 뉴스에일 라이브에 도움 말씀 주실 네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의 국민의힘 법률위 자문위원, 그리고 김수민 정치평론가 이렇게 네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내용 확인해 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기소 2년 만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었던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한다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분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다. 근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동안 법원에 출석할 때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 질문에 대부분 침묵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1심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는 잠깐 한마디 하겠다라면서 검찰을 겨냥하는 발언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모습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해당 발언들 후회 안 하시나요? 틀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오늘 오전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자리에는 동료 의원들이 나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웅을 했습니다. 박찬대, 김병주 의원, 전현희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이 동행해서 힘을 실어주기도 했었는데 현장에서 최고위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전현희 의원의 경우는 결심 마지막 재판을 들어가는 이재명 대표를 배웅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라고 현장 기자가 전해주고 있는데요. 자, 기소 2년 만에 1심 마지막 재판이 오늘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후에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10월에 1심 선고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이번 재판 결과에 정치권이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 그리고 민주당의 운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22년 9월에 기소가 됐는데 2년이 되어서 오늘에서야 이제 구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실상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있어서는 소송이 제기된 뒤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권고 규정으로서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증인이 한 50명 정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재판부가 변경이 되기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오늘 오후에 이제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 상황에 있어서는 9월 30일에 예정되어 있는 위증교사 사건과는 조금 다른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해서 선거에 있어서 만약에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됐을 때 이재명 대표 개인을 넘어 민주당에서도 만약에 이게 정말로 유죄로서 나왔을 때 434억 원이라는 국고로부터 지급받았었던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최근에 광노현 전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에 다시 그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과거에 1심에서 그 1년이라는 징역형을 받고 35억 원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었는데 아직도 5억 원만 반납이 되고 30억 네. 원이 남았었다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광노현 방지법이라고 이러한 국고보조금을 전액 환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직선거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오늘은 이제 1심입니다만 100만 원 이상의 확정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민주당 역시도 434억 원이라는 거액을 반환해야 되는 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결심 공판이 끝나고 이제 선고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큰 타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이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2년 동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습니다. 판결이 늦어진 만큼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최근 법원이 형량을 매우 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모두 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하는데 정치가 정상화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강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현행법대로 따랐다면 통상적인 재판이었다면 선거법 재판 이미 지난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어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첫 기소 2년 만에 오늘 1심 마지막 재판이 열리기 때문인데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특히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해왔다.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공직선거법에서 6개월 내에 판결을 내도록 권장하는 이유는 당선자가 네. 혹시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당선이 됐을 경우 최대한 빨리 그 당선자의 당선을 취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낙선자에 대한 재판이거든요. 낙선자에 대한 혐의를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부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속도에 있어서 그거 좀 여유 있게 한 것이 아닐까. 물론 증인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연장된 측면도 있지 않겠냐는 주장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재판이 빨리 결과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것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네. 털어내는 것이 좋다는 차원에서 빨리 진행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마냥 그냥 증인을 많이 신청했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연장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이번에 나온 건 1심일 뿐입니다. 대법원까지 아마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무조건 대법원까지 갈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재판에 승복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과거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역으로 똑같습니다. 이거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만큼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정치권 모두에서 이거에 대한 좀 승복을 하는 재판부, 법원을 향한 비판을 하지 말고 일단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2심 대법원으로 가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양쪽 모두 지양하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은 1심 마지막 재판입니다. 1심 선고가 다음 달에 이제 나오더라도 향후에 항소를 하고 항고하면 2심 또 3심 대법원까지 계속 남아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재판 내내 본인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고 김문기 씨 아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 김문기 처장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반발을 해왔었습니다. 변호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2인 카드 2대 빌려서 하나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이재명 대표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남 시민들은 아십니까? 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일 첫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문기 씨를 만난 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모른다라고 말한 것은 허위가 아니다. 즉 기억의 오류 또는 기억의 한계의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었죠. 오늘 이 오전에도 아마 이와 관련된 최후 진술이 있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글쎄요. 오늘 관심사는요. 검찰의 구형이 또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내용에 방점을 찍어서 강조를 했을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지금과 같은 뭐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는 뭐 기억의 오류라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국토부 협박이다. 기존에 변호사들의 주장을 뭐 반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그냥 성남도시공사 때부터 그러니까 시장과 성남도시공사 처장으로 안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시민단체 활동할 때부터 그렇고 그리고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그 이재명 시장, 이재명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호가 입력돼 있다고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직접 이재명 시장한테 이제 보고를 뭐 하는 등의 어떤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호주에 가서 여행도 같이 하고 골프도 같이 치고 낚시도 같이 한 그런 긴밀한 그런 관계였는데 과연 모르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점이 상당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특히 백현동 같은 경우는 이미 재판정에서 성남 당시 도시개발 관련된 과장국장들이 이것은 엄연히 이제 성남시의 어떤 권한이다 이런 진술, 법정 진술을 이제 했었고 그다음에 또 국토부도 이야기도 그렇고 특히 지금 해당 당사자인 지금 그 소위 말하는 허가방이라는 김인섭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항소심에서 5년 지금 선고가 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사안의 허위사실 유포에서 유죄는 거의 분명한 것 같고 단지 과연 형을 얼마만큼 선고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전에 진행되는 피고인 신문에 대한 내용도 저희 취재 기자가 속속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역시 예상한 대로 기억력의 한계, 기억의 오류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해서 계속 취재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억에 대한 부분,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사실 객관적으로 남들이 어떻게 못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좀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가지 혐의로 크게 공직선거법 위반 이 재판에 기소가 돼 있는데 백현동 부분 말고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정말 이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좀 더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은 백현동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백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때 중앙정부에서 압박을 넣었다라고 하는 그 발언 때문에 결국에 기소가 된 것인데 사실 현재까지 어떤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 압박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공문이 발견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백현동 문제에 대한 방어 이런 것들도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는 이제 형량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선거에서 어떤 누군가를 매수했다거나 금품을 살포했다거나 이런 류의 범죄는 또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연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를 할 것이냐 이것은 좀 미지수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구형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시청자분들도 그 포털에 양형위원회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법원에서 어떤 양형 기준표를 만들어서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대법원은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지만 지방법원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서울중앙부터 제주도까지 많은 법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법원에서는 징역형이 나오고 어디서는 벌금형이 나오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양형 기준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결심을 하게 되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가중 요소, 감경 요소가 있는데 감경이라는 것은 보통 뭐 반성을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형사처벌 전략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가중 요소들을 봐야 되는데 허위사실 또는 비방 내용이 후보자의 평가에 관한 선거 금연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그리고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본인이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이런 것들이 가중 요소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에는 이 양형 기준 표상으로 가중되는 경우에는 징역으로는 8월에서 2년 그리고 벌금으로서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징역이든 벌금형이든 간에 일단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왔을 때는 이제 앞으로 민주당에서도 434억 원이라는 것을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본인에 있어서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구형을 벌금으로 할 것인지 징역으로 할 것인지를 넘어서서 기본적인 양형 기준 표상으로도 최저가 벌금 5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현장 취재 기자가 전해오는 내용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지금 진술 내용들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의 협박이 있었다라고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 진술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결심 공판이 계속 오후에도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때 또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 이 부분과 관련된 진술이 또 추가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심 마지막 결심 공판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후인 10월 안에 1심 선고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본회의가 있었던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 민주당 주도로 법안들이 통과가 됐죠.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서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그리고 또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수사와 기소를 해야 된다고 몰아친다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취지에 맞지 않는 온갖 의혹을 끌어내리고 상대방을 죽이기 정쟁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번에 특검법을 저희가 발의했으니 이거 모두 다 찬성으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국민이 답답하지 않게 처벌해 봅시다. 자, 저 본회의장에서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윤석열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나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저는 외칩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의 대통령 제2요구권 정국이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같은 모습을 몇 개월째 보고 있기 때문이겠죠. 국민의힘의 반발은 있었습니다만 예전과 달라진 점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왜 안 한 겁니까? 필리버스터가? 예, 일단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단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국민들께서 지금 현재 좀 피로감이 있다. 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특검 내지는 민주당에서 탄핵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끈끈이 또 입법 폭주 등에 대해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국민적 그 여론이 뭐 그렇게 해서 뭐 우호적이진 않다 이렇게 원내 지도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또 이번 또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또 국민적인 어떤 여론도 아주 지금 현재 우호적인 상황은 그런 아니기 때문에 더 이제 많은 또 의원들도 좀 나름대로 또 부담감이 있는 그런 어떤 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것은 지금 최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게 이제 필리버스터가 됐든 또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대국민 좀 여론전이랄까 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같이 대응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또 이런 여론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 야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는 의원들 휴대전화 속의 내용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는 일이 있는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메시지가 공개가 되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 메시지가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건데요. 특검법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조국 대표를 향해서 쇠빙선에서 내려 동네 선거를 하는 것이냐, 부끄럽다, 지방의원이냐,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것이 포착이 된 겁니다. 김민석 의원은요, 휴대전화가 언론사에 포착될 수 있을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 문자가 포착돼서 논란이 됐던 적이 많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그렇죠. 주고받다가 발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드러난 것인데요. 글쎄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다수 불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뭐 최혜병 특검법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강하게 주장을, 민주당보다도 더 강하게 주장을 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전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의원들끼리 충분히 나눌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기자들이 혹시나 기자님들이 보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께서 그 지방의원이냐, 쇠빙선 끌고서 동네 선거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물론 지금 아마 조국 대표가, 조국 의원이 지금 호남 지역에 있는 기초단체장 선거 두 곳에 사실상 거의 상주하듯이 하면서 지금 선거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발언이 혹시나 이 호남 쪽의 기초단체장 선거에 무게감을 좀 떨어뜨리는 발언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네. 동네 선거로 약간 비하하는 듯한 선거로 들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작은 선거는 맞습니다만 지역 그곳에 살고 있는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기초단체장을 뽑는 매우 중요하고 중요성이 높은 선거기 때문에 민주당 최고위원께서, 특히나 수석 최고위원께서 동네 선거하냐, 동네 의원이냐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것은 좀 조심하셨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있었던 해프닝 하나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어제 이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요,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함께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해당 의혹을 보도했던 매체가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에도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문이 더욱 일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천 관련 텔그램 대화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김건희 국정농단 게이트입니다. 철저한 특검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으로 2년 징역형 받아내었던 윤석열 검사 아닙니까? 명태균 게이트란 이 문을 열면 누가 서 있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천 개입하면 안 됩니다. 범죄입니다.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의 스모킹건이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내용이 좀 복잡한데 몇 가지만 중요한 점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언론 매체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언급을 했다고 말하는 명태균 씨가 등장을 합니다. 이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내용이 공개가 된 건데요. 명태균 씨는 지역 정가에서 활동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게 이번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 명태균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한 것이 맞는 만큼 파급력이 엄청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명 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뭔가 과시성으로 부풀렸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제보 내용,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 명태균 씨가 어떤 김건희 여사나 혹은 대통령과의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지인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홍석천 의원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 대통령과 친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게 공개가 되면 제가 대통령과 친한 것입니까? 저렇게 전혀 알 수 없는 사람과 이야기한 본인만의 허풍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일단 기본
기본적으로 저런 녹취 파일 자체가 전혀 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 오히려 저 보도를 했었던 뉴스토마토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갑자기 이러한 내용들이 보도가 되었는지, 보도 내용도 봤을 때 어떠한 텔레그램에 대한 캡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혹 상태로서 크게 보도만 되고 있는데,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물타기로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렇게 결심 공판이 있고 선고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그 배후에 다른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세 가지 의혹, 먼저 제기된 게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보고 계시는 2022년 5월 9일에 있었던 통화 내용. 이게 기존에 첫 번째 공개된 그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모, 즉 김건희 여사를 뜻하죠. 사모하고 통화를 했다.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다라고 이러되 라고 전달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연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이 됐고 당선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것과는 별개로 추가로 두 가지의 의혹이 또 공개가 된 겁니다. 야권에서요. 자, 그러니까 올해 2월 18일에 있었던 의혹이다라는 주장인데요. 김영선은 컷오프 대상이다. 이러면서 여사가 직접 전화를 했다라는 말을 명태균 씨가 하면서 통화 내용, 이 내용이 또 의혹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실제로 컷오프가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추가된 의혹이 바로 이겁니다. 네, 칠보산에서 또 이 공천과 관련된 의혹을 얘기를 했다. 개혁신당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세 번째 의혹이 또 제기가 된 건데, 자, 글쎄요. 이게 2022년 재보궐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에요. 소설 같은 이야기다 라면서 일단 이 모든 이야기를 일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혹과 결과가 뭔가 좀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해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 이런 것들이 다 100% 맞아떨어지는지 이거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냥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전혀 엉뚱한 얘기다라고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황상으로 시기상 어쨌든 간에 맞아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당사자들도 그냥 무턱대고 없었다라고만 할 일이 아니라 몇 가지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더 밝혀서 본인이 만약에 결백하다면 그거를 밝혀야 되는 그런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원래 보도를 했었던 뉴스토마토의 보도 이 내용 자체는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예를 들면 이제 텔레그램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모 씨가 본인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인용해서 보도를 한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 의원들 그 당시에는 이제 당은 안 밝히고 이제 의원들로 처음에는 보도가 됐는데, 사실 거기서 만약에 부정확한 사실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개혁신당 의원들이 잘못 얘기한 거지 뉴스토마토가 잘못 보도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명 씨가 뉴스토마토를 고소한 건 상당히 좀 무리한 행위였다라고 보고, 다만 이 소송전을 통해서 경찰 수사라든지 더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뉴스토마토 측에서도 추가적으로 어떤 근거들 이런 것들 또 자료들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차분히 짚어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해당 의혹에 등장하는 장본인들이 뉴스토마토를 법적인 대응 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을 또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사실관계가 좀 밝혀지게 되겠죠? 예, 거짓 선전 선동이 사실 100% 거짓말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어떤 사실과 또 이제 거짓을 섞어서 이제 선전 선동을 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사실 공천 과정에서는 별의별 어떤 말들이 많은데, 뭐 이거는 사실은 좀 말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저는 명백히 좀 거짓임이 드러나는 게, 첫 번째로 일단 그 개혁신당의 당시에 그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 당시에 이제 그 김영선 의원을 만나서 만약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뭐 그 기자회견을 하고 또 뭐 그 비례를 준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준석 그 의원도 대표도 이게 좀 이게 그 사실이 근거하지 않고 좀 제대로 지금 뭐 이게 짜 맞추지 않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이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개입이 이제 됐다면은 저기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가 좋았어야 되는데 컷오프 내지는 또 김해에 가서 결과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 개입을 했다 이런 것도 이제 결과론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지금 해당 보도 매체에 대해서 어떤 명예훼손 내지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이제 반박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일부 명태균 씨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너무 선동을 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좀 부풀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또 김건희 여사 또 특검으로 또 악용하는 어떤 민주당의 어떤 정쟁용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야권에서 제기한 이 세 가지 공천 개입 의혹 가운데 세 번째 의혹 이야기가 또 불거지면서 개혁신당으로까지 불통이 튀게 됐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관련 폭로를 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압순번을 요구했다. 뭐 이런 의혹 때문이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관련해가지고 되게 좀 웃긴 게 뭐냐면은 뭐 이게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제 어떻게 풀어낼지 모르는 상황인데 민주당 이준석은 네가 뭔데 아니라고 하는 거냐 A 의원 B 의원은 봤다는데 이러거든요. 봤어요? 문자? 거기서 A 의원 전데 약간 꼬인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거 뭐냐면은 제가 본 건 당연히 맞고 개입이 있었네요. 본 사람들의 견해는 일치하거든요. 이거는 공천 개입을 하기는 약간 애매하다. 김영선 의원이 무슨 처음에는 뭐 1번을 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3번 달라.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건 거론의 가치가 없으니까 난 상대도 안 해버렸던 상황인데 우리 집을 또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이 개혁신당에 비례가 되면은 개혁신당은 망한다. 그러니까 그 말 끄집어내지도 말아라 하고 보내버렸대요. 자, 그러니까 지난 2월 칠불사라는 절에서 회동이 있었고 이 자리에 김영선 전 의원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해주는 대신에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요구했다. 이게 세 번째 이 의혹의 핵심인 건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준석 의원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 모두 이게 얘기가 잘 되지 않는 내용인데 좀 억지로 의혹으로 불거지는 것 같다라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저희 준비한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 최근 북한이 이 4.5톤급 고중량 탄두를 장착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7월에도 물론 이 시험 발사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고 그냥 발사 성공했다 뭐 이렇게 말로만 보도를 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실험 성공을 했다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사진을 공개를 한 겁니다. 발사 이후에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왜 하필 4.5톤급 고중량 탄두 장착을 강조를 하고 자랑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4.5톤급의 초대형 탄두를 장착하게 된 경우 우리에게는 어떤 위협이 될지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부터는 전문가 한 분을 추가로 더 모시겠습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북한이 이번에 새로 공개한 사진, 그러니까 4.5톤급 이 큰 탄두를 장착한 실험에 성공했다. 특히 정확하게 표적을 명중했다. 그런데요. 최근에 핵탄두는 계속 소형화한다고 자랑하면서 재래식 핵탄두는 왜 이렇게 중량을 늘렸다고 자랑하는 건지 4.5톤급의 탄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보통 핵탄두 하면은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뭐 실제적인 크기와는 상관없이 그 작은 핵탄두 하나가 터지면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가 나죠. 근데 재래식 이런 미사일 탄두들은 핵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탄두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파괴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쌍방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의 미사일로 적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싶어 하니까 당연히 탄두를 크게 할 수밖에 없죠. 핵무기일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지만 재래식 탄두는 앞으로도 계속 북한이 이번에 4.5톤이었지만 더 큰 크기의 미사일 탄두도 만들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북한은요,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320km를 날아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의 생각은 조금 달랐는데요. 들어보실까요?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고 우리 군이 포착을 하였습니다. 궤적을 평가하여서 이제 400km라고 하였고 북한은 이제 320여라고 공개를 하였는데 기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강조한 320여 킬로미터 이 부분인데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지난 7월에 이들이 주장하는 발사 방향은 이랬습니다. 장현이라는 지역에서 발사한 이 시험 발사는 바다 쪽으로, 동해바다로 발사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사진과 함께 공개한 발사는 방향이 좀 달랐습니다. 개천 지역에서 발사를 했는데 바다가 아닌 내륙 지역으로 시험 발사를 했고 낙차 지점까지의 거리가 320km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거리를 강조하고 내륙에다가 시험 발사를 한 이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 방향을 남쪽으로 그대로 틀어보겠습니다. 개천 지역에서 발사한 320여 킬로미터 낙착 지점은 바로 이 한미 사령부가 있는 평택 미군 기지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는 우리 남한을 위한 위협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북한이 보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는 과거는 동해상에 있는 그 조그마한 섬에다가 보통은 시험 발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은 지상에다가 자칫 미사일이 조금만 비껴나면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표정으로 사격을 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김정은이 북한의 미사일이 굉장히 고성능이고 정밀화되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만든 미사일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고 약간 교만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의 무기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계획된 것보다 다른 곳으로 갔을 때는 굉장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북한은 너무 과도한 자신감을 이번에 드러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김정은 위원장도 참관을 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 성공적이었다.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대선이 남았는데 최근에는 뭐 쓰레기 풍선도 날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계속 쏴대고 있지만 미국 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탄생하면 그때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신형 시험 발사 또는 7차 핵실험 같은 굵직한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국지성 도발 그리고 신형 도발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북한 노동신문에 특이한 이슈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보통 선전성 국내 북한의 소식만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에 중동 이슈가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 레바논에서 현대판 트로이 목마라고 불리는 삐삐 테러 사건 어제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북한 노동신문에 이 내용이 실렸어요. 자,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후로 이스라엘이 지목되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북한이 노동신문에 저 내용을 공개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아랍에 있는 이번에 레바논, 헤즈볼라나 이런 그 국가들이
이번 삐삐 테러의 어떤 뒷배우로 주목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또는 미국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북한이 늘 중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동일한 그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미국이나 또는 이스라엘이 이런 공격성, 무자비한 그 테러 공격을 가했다는 것을 최대한 드러내서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북한이 상대하고 있는 미국이 굉장히 그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그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국가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8200 부대, 8200 부대가 이 삐삐 테러를 주도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8200 부대가.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의 첩보 부대 하면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모사드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사드와 연관되는 산하의 부대인데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사이버 정보 부대 또는 사이버 테러를 주도하는 그런 부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미사일이 날아가거나 이렇게 되면 몇 쪽으로 어떤 물체가 날아가서 상대방에게 어느 나라가 자국을 공격했는지를 눈에 띄게 알 수 있는 반면에 사이버 공격의 가장 큰 강점은 누가 자기를 공격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 이스라엘의 그 8200 부대라는 것이 저런 부분에서는 가장 전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이름도 저도 생소한데 소형 임플란트 밤, 그러니까 아주 작은 폭탄을 심은 그런 신종 테러 수법. 전 세계가 지금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 자, 이번 삐삐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서로 지금 이 보복전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어요. 이렇게 되면 전면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들은? 일단 삐삐 테러의 배후를 헤즈볼라는 이제 이스라엘로 어차피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 이스라엘도 그것을 굳이 부인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저런 그 삐삐 테러와 같은 저런 공격을 가할 것인지,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그의 상황만큼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보통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일과 포탄을 쏘는 것보다도 우리가 공격한 무기 체계로 인해서 적의 지휘관들 또는 적의 장병들의 심리적 마비를 일으키는 것이 전승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삐삐 테러나 또는 이런 무전기를 통한 이런 뭐 폭발 이런 것들은 아마 레바논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물건도 잘못 잡으면 폭발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을 주기 때문에 헤즈볼라의 지휘관이나 그 군인들에게 굉장한 심리적 붕괴를 초래했다고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중동 정세가 굉장히 위태위태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연휴 뒤에 첫 출근길에 통근버스가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 안에는 14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기사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달리던 버스가 도로 한쪽에 주차돼 있는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는 인도위로 밀려납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운전자 등 1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물차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승객들에게 방화복을 입혀 깨진 앞유리창을 통해 버스 밖으로 구조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안 아프세요? 다리 다치셨어요? 사고 현장에는 찌그러진 통근버스 출입문이 남아있고 곳곳에 차량 파편들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70대 통근버스 기사는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숙취운전 같은데 정지 수치가 나왔어요. 회전하면서 부주의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죠.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축구 팬들은 축구협회를 향한 불신이 계속 커지고 있나 봅니다. 지난 팔레스타인전 당시에도 거센 야유가 쏟아지면서 선수들이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었죠.
어렵지만 또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홈에서 경기하는 때만큼은 저희가 저희의 적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홍명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축구협회가 사실상 자료 요청을 불응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24일에 문체위의 현안 질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앞서서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이제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제출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실한 내용으로 제출을 한 거예요. 문체위에서 요구한 자료 대부분이 거의 비공개 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종호 의원의 경우에는 창립기념일이다 뭐다 하면서 지금 추석 연휴 이후로 쭉 계속 쉬다가 24일에 현안 질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날부터 다 직원들이 출근을 한대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료도 제공받지 못하고 뭐 문의를 하려고 해도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는 꼼수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감독 후보군이라든지 홍명보 감독이 선출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사실상 자료 요청을 불응하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종호 의원이 굉장히 화가 나 있다. 뭐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오던데 이런 가운데요. 한 스포츠 에이전시 대표가 한국축구협회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서 의혹을 폭로했어요.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이 한 스포츠 에이전시 대표가 폭로를 한 것인데요. 에르베르나르 감독이 사실상 그때 당시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어떠한 이제 날짜 조율을 하다가 맞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계약 체결이 불발이 됐다라고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감독은 축구협회 응답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하. 축구협회가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굉장히 이렇게 결례를 범함에 따라서 본인이 나서서 이렇게 그 감독에게 사과의 인사를 하고 굉장히 사죄를 해야 됐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전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언론에 알려진 그 내용의 경우에는 사실상 축구협회가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고 사실은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로 국가대표의 이 우승 감독은 9억 원의 연봉이 책정되어 있어서 받게 되는데 어떻게 홍명보 감독이 이보다 더 큰 금액을 받느냐. 이것은 사실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치 당시에 본인이 느낀 것은 어떠한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고 그거대로 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의혹인 거죠. 일단 일방적으로 지금 SNS에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아직 검증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아니고요. 본인이 당시에 이 감독의 선임 과정에 참여를 하고 지켜본 과정은 그러했다라고 본인이 의혹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내용까지 이게 합쳐져서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축구협회와 관련된 논란은 좀 더 커질 것 같은 상황이 됐네요. 자, 다음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리포터 하나 살펴볼까요? 자, 미국 환전소, 그러니까 돈을 바꿔주는 이 샵에 도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순식간에 현금 2억 원을 싹쓸이 해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는데요. 문으로 들어온 것도 창문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천장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천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경비원들은 별다른 의심을 못했다고 합니다. 유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장에서 흰색 파편이 우수수 쏟아지더니 복면을 쓴 도둑이 벽을 타고 미끄러지듯 환전소로 내려옵니다. 곧바로 직원에게 다가가 금고 위치를 알려달라며 협박합니다. 놀란 직원이 주저앉아 있는 사이 천장에서 도둑이 한 명 더 내려옵니다. 미국 애틀랜타 수표교환 환전소에 2인조 도둑이 들이닥친 건 현지 시각 지난 3일. 이른 아침 직원들이 영업 준비를 하는 시간대를 노렸습니다. 직원을 협박해 금고를 열게 하고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1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가량의 현금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공범이 준비한 차량을 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Crazy. Well, I hope they catch the guys and receive the money back. 환전소 직원은 천장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났지만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이 도둑들의 행방을 찾고 있지만 2주 넘게 검거하지 못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우석 놀고 먹기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매번 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여행 명소들을 하나씩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번 주는 어디를 찾아오셨습니까? 네, 그 작지만 휴식만큼은 굉장히 큰 곳이 있습니다. 네. 예, 충청북도 증평군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이요? 네네. 자, 증평. 힐링의 명소다라고 지금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네. 뭐 어떤 곳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추석 연휴에 많이 쉬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귀성 귀경하느라고 많이 이제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가을을 맞아서 굉장히 이제 시원한 곳에서 휴양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증평에 있는 좌구산 산림휴양림입니다. 좌구산 휴양림이요? 네네. 이게 뭐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서 추천을 해주신 겁니까? 정말 진짜 휴식 A부터 Z까지 거의 이제 이거는 휴식을 위한 공간입니다. 예, 일단은 지금 이제 단풍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고요. 10월 정도 되면 이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시원해지는 그런 정도의 풍경이 유려하게 펼쳐지고 맑은 공기와 그다음에 근처에 있는 그 휴양림 근처에 있는 삼기 저수지라고 있거든요. 거기 물안개가 이제 피어난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신선들이 쉬듯이 그냥 이제 그동안 이제 세파에 좀 찌들렸던 것들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좌구산 휴양림이 되겠습니다. 맑은 공기 때문인가요? 여기 가면 또 별 구경도 그렇게 근사하게 할 수 있다고요? 천문대도 있어요? 예, 낮에는 일단은 단풍을 보시고요. 물안개도 보시고 아침에는 밤이 되면 주변에 밝은 도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천문대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 지금 가을철 별자리들 토성까지도 가장 근처에 와 있죠. 토성까지 보여요? 네네. 여기에 굴절 망원경이 정말 큰 게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급 이제 굴절 망원경을 통해 가지고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풀벌레 소리가 이제 막 이제 들리는 가운데서 가을의 이제 낭만을 가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좌구산 천문대가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오전 그리고 날이 밝을 때만 좋은 풍경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가면은 증평에 가면은 밤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좌구산이라는 이름답게 한번 한밤 자고 와야죠. 좌구산이라는 이름답게 한밤 자고 와라. 알겠습니다. 일단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휴양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제가 듣고 되게 재밌었던 게 증평군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바이크 타운이라고요? 네, 바이크 왜 타운. 그러죠?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증평이요? 네, 보광천이랑 삼기천 사이로 그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천변길과 숲길, 평원길이 있는데 힘들지 않게 이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 많은 이제 전국의 라이더들한테 입소문이 나 있는 곳입니다. 바이크 타운으로 소문난 만큼 코스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다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원합니다. 일단은. 일단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코스 같은데 전문적으로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일반 관람객들도 자전거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또 자전거 공원이 너무 잘 돼 있는데 특히 이제 자녀들이 있는 가족분들은 자전거 공원을 꼭 들러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 코너가 제일 기대가 되는 게 좋은 걸 봤으면 이제 맛있는 거 추천해 주셔야죠. 증평 가면은 꼭 먹어야 될 거 뭘 추천해 주시겠어요? 증평군이 바다랑은 멀지만 이상하게 해산물 요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시래기 동태찜 같은 경우에도 유명하고요. 바지락 칼국수, 해물 칼국수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다음에 원래 또 이제 내륙답게 민물고기 매운탕, 매기 매운탕도 굉장히 잘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풍경 좋은 베이커리 카페들이 많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쉬어가는 이제 그런 공간으로 훌륭히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이웃 고장이 아니면 증평이라는 곳을 사람들이 많이 알지는 않을 텐데 오늘 증평의 아주 멋진 장소들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천을 드리면 증평에서요 올해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또 축제가 열립니다. 증평 인삼골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 요 시기를 또 맞춰서 가시면 여러 가지를 함께 복합적으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에일 라이브 2부 계속됩니다. 저희가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는 코너죠. 민생을 부탁해.
전국적인 저출생 고령화가 국가 전체의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부 자치단체는 소멸까지 우려된다라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런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최근에 충북의 한 자치단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 특화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인데요. 오늘 그 주인공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충북 증평군의 이재영 군수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군수님, 제가 궁금한 게요. 네. 다른 지역들은 지금 인구 소멸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증평군은 오히려 출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합계 출산율이 1.07명이니까 네. 아마 전국적으로 0.72, 올해는 0.68까지 떨어졌는데 네. 저희가 1.07명이라면 굉장히 출산율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 또 아이들도 많지만 증평군 자체가 굉장히 젊어서 네. 굉장히 그 어린이들이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네. 아니, 출생아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네. 그런 지자체는 굉장히 보기 드문 경우인데 비법을 보니까 증평형 행복 돌봄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복지 정책인가요? 저희들이 아이들이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낳아서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프라를 어떻게 가져가줘야 되는지의 문제, 이것을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는데 아무 걱정이 없으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은 증평형 쪽의 행복돌봄 사업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끼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 집중을 하고요. 아이들이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 돌봄 공간에 오면 우리가 돌봄을 해주는 이런 정책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돌봄 나눔터. 사실 아이를 돌본다 이러면 인력 문제, 돈 문제 뭐 이런 게 지금 제일 걱정이잖아요.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그렇죠. 그런 거를 지금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들 이제 몫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국가에서 연계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연계해 주고 또 우리 기업들과도 손을 잡고 해서 아마 부담은 저희가 굉장히 적게 드리면서도 아주 효율적으로 돌봄 정책을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평군은 이 연령도 굉장히 젊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도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아이를 더 많이 낳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려드는 현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심지어는 저희 증평군은 1층이 경로당에 있고 2층이 돌봄 나눔터가 있는데 1층에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그런데 1층에 있는 어르신들이 저 노인분들이 무엇은 그런 걸 하겠느냐고 하지만 굉장히 세련된 분들이에요. 네. 뭐 우리 외국에서 생활하신 분들도 많고 네. 또 이런 분들이 대학 교수 출신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몫을 해내면서 즐거운 또 여생을 보낼 수 있고 아이들은 또 그만큼의 정성껏 돌봐주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는 이런 돌봄 정책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네, 1층에는 어르신들이 있고 2층에는 돌봄센터가 있다. 아이 돌봄센터가 있다. 그렇죠. 그게 또 유기적으로 같이 돌아가고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인 복지 모델도 증평형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다른 모델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죠? 저희들은 태어나서 그 사시는 데서 평생을 한번 즐겁게 정든 곳에서 지내시다가 여생을 마감하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가져가는 거, 이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이 많습니다. 그동안의 경험도 많고요. 이런 것들을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 또 마을로 우리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 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을 가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이 마을로 찾아가서 마을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유익하고 또 어르신들도 번거로움 없고 또 즐거운 그런 여생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러니까 태어난 곳에서 정든 곳에서 정든 사람들과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다 행복하게 생을 마감하시는 이게 증평형 노인복지 모델의 주요 키워드입니다. 왜 다른 지자체들이 증평군의 복지 시스템을 들여다보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줄고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나고 또 고령화 사회로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그들이 좀 당신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굉장히 흥미로운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콤팩트 시티?
예. 이렇게 지금 명명을 하셨는데 이른바 20분 도시다. 증평은 20분 도시다. 이건 또 뭡니까? 증평군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인구 높고요. 밀도가 높아요? 예, 인구 밀도도 높고 그리고 도시화율이 83.9%로 네. 완전히 도시 지역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자전거 도로가 원래부터 잘 형성이 돼 있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걸어서 이동하기가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20분 도시의 개념은 그런 밀집도가 있는 지역을 도시화된 지역을 아주 우울하고 암울한 이런 지역을 벗어나서 네. 아주 쾌적하고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서 이것을 자전거와 도보와 친환경 자동차로 접근하게 만들어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자. 그러면 탄소와 관련된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네. 친환경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우선 해서 사람이 먼저인 그러한 지역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컴팩트한 20분 도시의 핵심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영상이 아마 네. 공원과 함께 연결되는 산책로 그리고 네, 우리 주변에 저- 자전거 도로 뭐 네. 이렇게 다 복합적으로 있는 맞습니다. 저게 지금 도심 한가운데 저런 게 있다는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는 저거를 센트럴 파크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네. 사람들이 또 저기 도서관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들이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오래 가지 않아도 다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제 증평군입니다. 모든 걸 즐기는 데 있어서 딱 20분 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도시다. 저는 아까 복지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아마도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할 수 있나 보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군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이고 네. 아주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게 생활권 인구로 보면 증평군이 한 10만 명 정도가 생활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증평군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다른 지자체들이 관심을 갖는 증평형 복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는 부분 자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영 증평군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시흥시의 대표 축제인 갯골 축제가 오는 27일부터 열립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 축제 그리고 누구나 즐기는 모두의 축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세웠습니다. 홍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내만 갯골인 갯골 생태공원입니다. 150만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로 여의도 공원의 7배가 넘습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갯골 축제가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생태예술 놀이터가 주제입니다. 갯골 습지와 소금, 갈대, 가을꽃 놀이터 등 자연을 온몸으로 만끽하는 각종 체험터가 운영됩니다. 올해는 생태 퀴즈를 풀며 숨겨진 보물을 찾는 갯골 패밀리런이 새롭게 선보입니다. 공원을 수놓는 야간 조명을 점등하는 행사도 빼놓을 수 없는 축제의 백미입니다. 시흥시는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먹거리 가격 정찰제를 시행합니다. 탄소와 쓰레기 없는 친환경 축제로도 꾸며나갑니다. 올해는 갯골의 자연을 더 만끽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음악인들이 중심이 된 어쿠스틱 음악제와 함께 지역 청년 단체가 참여하는 장터도 마련합니다.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축제로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충북 증평군의 증평형 노인복지 모델 시범 사업이 지역 돌봄 통합 지원의 혁신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마을의 온마을 돌봄센터를 통해서 1:1 어르신 돌봄 계획 수립,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소득 창출을 위한 공동체 활동과 마을로 찾아가는 문화 공연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민생을 부탁해 두 번째 손님을 또 모셔보겠습니다. 강원랜드의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오늘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강원랜드 하면은 사실 카지노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사실상 강원랜드에 가본 사람들은 카지노만 대표되는 게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강원랜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지금 뭐 하이원 브랜드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네. 저희 강원랜드는 원래 태어난 거는 이제 폐강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태어난 기업인데, 소위 폐특법에 의해서
98년도에 생겨났으니까 한 26년 됐습니다. 네. 강원도 정선에 소재하고 있고 처음에는 이제 카지노로 시작한 기업이지만 우리가 그 뒤에 이제 호텔도 한 3개 운영하고 콘도도 한 3개 운영하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골프장 또 겨울에는 스키장 네. 또 여름에는 워터파크까지 운영하는 그야말로 4계절 복합 리조트로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폐광 지역을 다시 회생시킨다라고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폐광 지역을 회생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노력은 어느 정도 해오셨나요? 예. 우선 이제 폐광지를 좀 생소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실 텐데 폐광지 강원 남부 정선, 태배, 영월, 삼척을 얘기하고 또 충청도는 이제 보령, 그 경상도는 문경, 또 전라도는 화순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네. 이 7개 시구를 대표하는 폐광 지역을 우리 강원랜드가 그동안 이제 카지노 수입에서 벌어들인 돈의 13%를 폐광 지역 발전 기금으로 내놔요. 그래서 올해만 해도 한 1,600억 정도 해마다 이렇게 내놓게 되고 그것이 이제 각 폐광 지역에 고르게 또 균등 또 뿌려지면서 대체 산업 육성에 쓰여지고 두 번째는 뭐 뭐니 해도 이제 우리 폐광 지역의 지역 인재들을 우리가 고르게 등용할 수 있게끔 그 법에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들 다 보니까 강원도만 하더라도 한 63% 지역 인재를 우리가 쓰게 되고 거기에 따라 이제 뭐 소득, 고용 창출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우리 뭐 세탁이니 뭐 경비니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 지역 주민 사회적 기업을 우리가 협력회사로 만들어 가지고 그 주민에 대한 고용 또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에 이제 좀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강원랜드 하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시설들 지역의 여행 명소로는 유명한 게 맞습니다만 지금 얘기를 잠시 미리 좀 살펴봤더니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도약을 할 거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도모하고 계신다고요? 제가 이제 오자마자 우선 없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해외 마케팅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 관광의 유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올 상반기만 한 작년 대비 한 490% 이렇게 또 신청했습니다. 또 이제 올해를 이제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나아가는 원년으로 삼고 그야말로 폐광 지역과 강원도의 기업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또 글로벌 복합 리조트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움직여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도약을 하겠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다각화하시려면 규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풀려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더 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뭐 노력을 하시는 게 어떤 게 특히 있습니까? 예, 제가 오자마자 이제 강원랜드가 경쟁력을 상당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강원랜드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문체부의 이제 고위 관료들 또 그 관광학교의 이제 교수님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와 또 4개 시군의 자치단체 대표들 또 지역 주민의 대표자들까지 두루 위원회에 들어와서 우리 강원랜드가 좀 제대로 된 리조트로 나가려면은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우리가 K-히트 프로젝트라는 비전 발표도 하고 그 비전을 통해 가지고 문체부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규제 관련해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지난 한 2주 전에 문체부로부터 좀 규제 완화에 대한 성과를 또 이루어냈습니다. 일단 뭐 지역 사회에서 기대감도 클 것 같은데 강원랜드의 미래 청사진을 좀 임팩트 있게 강렬하게 소개를 해주시자면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 나가실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는 이번에 이제 그 카지노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 전에는 뭐 지역에 이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상당히 부족한 리조트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것을 대전환 계기로 삼아가지고 그야말로 사철의 모든 사람들이 리조트에 와서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명품 리조트로 그런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원랜드의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함께 강원랜드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침부터 전국 곳곳에 범상치 않은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남부 곳곳에는 호우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지금 서울의 빗줄기는 다소 약하지만 강한 비구름이 빠르게 밀려오면서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에도 호우특보가 발효될 수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강원 동해안에 최대 300mm, 영남과 제주에 최대 200mm, 그 밖의 전국은 최대 15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비로 늦더위도 씻겨갑니다. 한낮 서울 28도, 광주와 대구 29도로 어제보다 낮아집니다. 해안가와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전국에, 모레에는 곳곳에 내리다가 그칩니다. 기온도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강하고 많은 비에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에일 라이브 2부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점심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